누가 또 채팅 눌렀네. 누가 또 채팅을 눌러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화면. 와, 아이고, 시간이 거의 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제 소리 들립니까? 예, 목사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민다나오 다바오에 지금 몸 사역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온라인 성지 아이고, 순례 소리를 강의는 너무 아니고 작게 놨구나. 네, 특강입니다. 특강. 그래서 오늘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유영천 강사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한 자료를 또 준비하셨네요. 오늘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고 오늘 목사님 강의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 미래라는 주제로 성지와는 상관없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강좌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안 입고 있죠? 왜 안 입고 있을까요? 이유는 더워서요. 자, 이제는 정반대 사진이죠? 털옷을 입었는데 보통 털옷이 아니죠. 털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털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런 털옷을 입었을까요? 추워서요. 한마디로 기후는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만 년 전에서 50여 년 전까지 끝나는 시간은 아직 정확히 과학자들이 그 합의를 못 봤더라고요. 그 기간을 홀로세라고 합니다. 지구 지질 연대를 나누는데 충적세 또는 홀로세 이렇게 말하는데, 홀로세는 지구 환경의 안정기입니다. 지구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간, 그 기간이 약 1만 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류는 이런 지구 환경의 안정기, 좋은 환경에서 오늘의 문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류세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인류세가 언제부터인가는 아직 이것도 학자들의 사이에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자들의 설 중에서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때부터 인류세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의견에. 근데 인류세란 어떤 지질 연대를 가리키냐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지질 시대, 그런 시대를 인류세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이때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한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지구가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다. 과도한 탄소 배출로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오른다. 산과 숲이 사라지고 바다의 온도는 오르고 산호는 멸종하고 있다. 동물들이 멸종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깨진다. 이대로 가면 인류도 소리가 끝장날지도 잘 모른다. 들리는지 모르겠네. 1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 변동은 겨우 섭씨 1도 정도로 매우 안정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축복받은 안정기를 홀로세라고 합니다. 영구 빅모가 있는 두 개의 극지방이 있고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예측 가능한 날씨에 생명체로 가득한 시기. 해수면의 변화폭도 적고 마실 물이 풍족하고 깨끗한 공기에 먹을 양식도 풍부한 시기. 자, 이렇게 지구 환경이 안정된 덕분에 인류는 최초로 계절과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쌀과 밀, 테프 같은 작물도 경작하고 이 경작을 기반으로 인류는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대 문명까지 이룩하게 됐죠. 이 모든 것은 홀로세의 기적 같은 안정기 덕분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직후 인간의 영향력은 극도로 강해집니다. 이제 인간이 지구의 지질 연대를 만들어낼 수준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홀로세는 끝났다. 이제 우리 인간은 인류세에 살고 있다. 인류세, 인간의 시대. 이제 인간은 지구를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전 세계 서식지의 절반을 개간해서 작물과 가축을 기릅니다. 인간이 옮기는 퇴적물과 암석이 지구의 그 어떤 활동으로 옮겨지는 양보다 많습니다. 바다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어획이 활발히 일어나고 바다 물고기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육지 야생동물은 인간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이 멸종했죠. 인간 열의 9은 오염된 공기를 마십니다. 겨우 한 세대 만에 지구 기온은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1만 년간 유지된 시대는 겨우 50년 만에 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구 자체의 환경을 바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인류세가 어떤 시대인가 아시게 됐죠? 자, 그러면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 인류세 동안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물질이 뭔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산화탄소는 나왔죠. 그런데 인류세에 이것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1988년에 측정했을 때 355 ppm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421 ppm입니다. 2년 전인 2020년도에 측정한 거 보니까 7 ppm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7 ppm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450 ppm이 넘으면 지구 환경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계점이 450 ppm. 그러면 2년에 7 ppm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6년 내지 7년이면 여기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그런 시대에 지구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요 근래 들어서 1.1도, 그러니까 그 홀로세 때 1만여 기간 동안에 그 1도 상승했는데 지금 한 50년 사이에 1.1도가 상승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온도 1.5도 이상 상승하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도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류세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물질 중에서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면 대도시를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콘크리트 아파트가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세가 만들어낸 그런 물질이다. 그런가 하면 방사능 물질, 이것도 지금 굉장한 위험 요소 중에 있죠. 그런가 하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다급뼈도 인류세에 만들어낸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재밌는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뭐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대기권, 수권, 직권, 설빙권, 생물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공기 영역, 물 영역, 바다나 호수, 강, 그런가 하면 땅, 지 표면, 그런가 하면 빙하 영역, 남극, 북극, 그런가 하면 동식물. 이렇게 지구는 크게 5개의 영역을 이루고 이 5개의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현재의 기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5개의 영역이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빙하가 얼고 녹고 하는데도 전부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움직이는 에너지의 99.98%를 태양이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받아서 지구 환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 받은 열을 다시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열과 태양에서 오는 열과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열이 균형을 맞췄을 때는 그게 바로 홀롯의 시기였습니다. 지구가 안정되었을 때.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죠.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오잖아요. 열과 빛이 오는데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열은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는 열은 약 50%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자세한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결과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는 대기 중에서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가고 하여튼 50%인데 지구에서 우주로 지구 복사 에너지도 태양에서 받은 만큼 50을 보내야 돼요. 이것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50 들어오고 결국 50, 물론 그때 50은 이제 5개의 권역이 움직이는데 사용되고 그러고 난 후에 방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균형을 온실가스가 방해한다고 그래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흐름을 온실가스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잘 지구로 통과를 시켜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우주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부분 통과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쉽죠. 왼쪽은 온실가스가 없을 때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셋이 들어왔다면 지구에서 우주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도 셋이었어요.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인간들이 배출한 지금은 온실가스가 비닐, 유리, 온실, 비닐 온실 같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3개가 지구에 도달했다면 그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로 우주로 3개가 나가야 온도가 균형을 이루는데 온실가스가 2개 정도는 내보내고 하나 정도는 온실가스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다시 지구로 보낸대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 온실로 비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똑같대요. 이불 덮으면 훨씬 따뜻하잖아요. 이불이 그 방이 따뜻한 그 열을 이불이 못 나가게 막고 나한테 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 돌리는 만큼 결국은 지구는 더워지겠죠. 그런데 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잘 안 통과하는가, 제가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는 단파래요. 파장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지구 표면과 같이 태양과는 비교가 안 되고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은 데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는 장파래요. 파장이 길어요. 근데 온실가스는 이 장파를 잘 통과를 안 시킨대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지구에서 우주로 내보내는 그 열을 차단해 가지고 다시 지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기온을 상승시켜요. 쉽게 말하면 기온을 상승시켜. 이것을 가리켜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면 지구는 바로 따뜻해지죠. 이것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왜 온난화가 되는가 하는 것은 온실가스와 관계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지구 온난화의 결과, 예,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지구가 온난화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첫째,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예. 그러죠. 온도가 높으면 빙하는 얼음덩어리니까 열을 받으면 녹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린란드 빙하인데요. 이 높이가 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바다하고 접한 면에서는 바다로 무너져 부서서 내려 가라앉아요. 예. 뭐 이런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으로 부서져 내려가지고 녹고요. 그런가 하면 빙하 위쪽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전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 잘 안 녹았는데 위쪽은 위쪽대로 그냥 녹아 내려요. 그래가지고 마치 비가 온 것 같이 이렇게 빙하 위쪽에 강이 생겨가지고 바다로 막 흘러내려요. 예. 자, 이 사진은요, 알프스에 피졸산이라고 있대요. 근데 피졸산에서 빙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예, 빙하 장례식. 자, 무슨 의미예요? 온난화로 생을 다한 빙하를 추모하는 빙하 장례. 여기 빙하가 다 녹았잖아요. 예, 이런 지금 행사를 오래 했어요. 그만큼 알프스 산의 빙하도 이제는 거의 다 녹아가고 있다. 아주 높은 데만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남극과 북극 그 빙하가 녹으면요, 그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치 서해안의 갯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북극입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은 자리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마치 거대한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북극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이곳. 1년에 7, 8개월은 얼음 없는 북극이 이어집니다. 곰발자국이네. 어머! 갯벌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북극곰 발자국만이 이곳이 북극임을 말해줍니다. 모기 정말 많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며 더위에 약한 북극곰 대신 모기들이 가공할 기세로 사라진 빙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대한 갯벌과 모기의 공격. 기후변화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곧 북극 전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남극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남극은 지구에서 5번째로 큰 거대한 대륙으로 그 넓이가 14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은 비교조차 안 되고 호주 대륙보다 거의 2배나 큰 수치죠. 그리고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는 무려 2km로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284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굳이 따져보면 지중해의 7.5배에 해당하는 양이고, 이 남극 얼음을 슬라이스 치즈처럼 두께 70m로 얇게 썰어내면 면적 1420만 제곱킬로미터짜리 얼음이 무려 26조각이 나오는데, 이는 지구 바다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면적이죠. 그래서 국립설빙데이터센터에서는 남극을 덮고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되면 지구 해수면이 평균 60m나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경우 해안 쪽에 위치한 주요 도시들은 물론 중국 동부, 북극은 빙하가 다 녹으면 약 7m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극은요 60에서 70m를 높인대요. 이게 남극이 빙하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호주 넓이의 2배라고 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참 문제인데, 이런 빙하들이 급속도로 지구 온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급속도로 녹고 있다. 아까 갯벌 그 빙하 거기 녹은 곳은 기온이 북극인데 20도 가까이 나간다고 그랬죠. 19.몇 가르쳤죠.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앞으로 바닷가에 있는 뭐 어지간한 도시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요. 우리 인천공항도 어떤 학자들은요 10년 정도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녹으면 서울 3분의 2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뭐 문제인데 북극해의 염도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방이에요. 여기 지금 겨울에 난로를 폈는데 난로 핀 공기가 더워져서 부피가 늘어나 가벼워가지고 올라가서 삥 천정을 돌아서 반대쪽 벽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반대쪽 벽 쪽에 있는 난로에서 먼 떨어져 있는 공기는 찬 공기잖아요. 찬 공기는 부피가 작으니까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방안의 공기가 고루고루 데워지죠. 근데 바다도 이렇게 바닷물이 해수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류와 환류가 움직여서 바다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분포시키고 그리고 먹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 분산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극에 있는 빙하 또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빙하는 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물은 바닷물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이 북극의 빙하가 막 이렇게 녹으면 북극의 그 찬물이 과거에는 아래로 내려갔는데 북극에 똑같은 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고 소금기 있으니까 내려가서 더 적도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멈춘대요. 북극의 염도가 낮아지면 북극에 있는 바닷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 해류가 멈추는 거죠.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봅시다. From the tropical equator to the northern Atlantic Ocean, where it turns cold, salty, and dense. This denser water then sinks and flows south along the seafloor. 네, 고밀도 염분 있고 찬물은 가라앉고 The cold water travels through all the world's oceans until it mixes with warmer water and returns to the North Atlantic to repeat the cycle. Like the blood vessels in your body that transport nutrients all throughout your system, 네, 우리 몸의 혈관과 같아요. energy and heat all throughout the ocean. The ocean currents are vitally important because they distribute heat that affects the climate around the world. Because of global warming, melting ice in Greenland
has flooded the surface of the ocean with fresh water. 담수가 해수 표면을 덮으면 염분이 낮아져서 바닷물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Without the motion of this 바닷물이 sinking 가라앉지 water, 않으면 the conveyor belt 열염분 순환이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But 6 months later, the disaster surfaces. People in Northern Europe are the first to suffer the wrath. Coast, a massive cyclone, twice the size. 예, 이렇게 해수가 멈추면 북극에 있는 그 공기가 갑자기 북극에 있는 여러 가령 유럽이랄지 미국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굉장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넘어갑시다. 또 이 빙하는요 지구의 에어컨이에요. 그런데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에어컨을 떼어내는 것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빙하는 햇빛의 90%를 반사해서 우주로 보냅니다. 근데 지구는 50%를 받아들였다가 방출을 하잖아요. 근데 4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빙하가 지구를 많이 남극 북극 덮고 있으면 그만큼 지구가 열 흡수를 적게 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 얼음이 있는 곳은 공기가 식어서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빙하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지구 온난화는 더 급속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악순환이죠. 예. 그리고 자연재해가 증가된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이 자연재해 증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작년 겨울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오랫동안 탔죠. 그리고 올해 뭐 미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심지어는 영국 같은 나라도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가뭄, 비가 오는 데는 몽창 와버리고 안 온 데는 계속 가물고, 그래서 사막화가 되고 대홍수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더 규모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자연이 이제 비가 이렇게 가뭄이든 물 부족이 나죠. 그래서 물 부족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로 그렇게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올해 물 부족 지역들을 살펴니까 엄청 많아요. 멕시코 같은데 물 부족을 느끼지 않았던데 멕시코도 이렇게 지금 물통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여러 지역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어요. 예. 자, 미국 같은 데도요 가뭄이 심해 가지고요 잔디다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다 말라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디를 푸른색이 돋도록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물이 부족하면 그럴까요? 유럽 같은 데도요 샤워를 5분 안에 끝쳐라 뭐 이런 규제들을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차 물 부족 국가들이 지금 붉은색으로 갈수록 진합니다. 물 부족이 심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도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2050년 경에 가면 세계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선진국 중에서요. 예, 한국이 1위예요. 예. 지금 이건 우리나라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OECD에서 2050년 환경 전망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지역이 물 부족이 되고 물이 별로 부족하지 않는 정상 노란색 또는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도 뭐 충청도도 경기도 서울 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는 더 붉은색이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국가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보니까요. 독일이 참 적어요. 개인당 평균 내서 132리터. 근데 우리나라는요. 395리터를 써요.
호주는 480도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을 좀 많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밖에 나갔다가 오면 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거시기가 많이 늘어나서 물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요, 가정용 수돗 물값 1톤당 우리나라는 276원이래. 이렇게 싼 나라가 없어요. 독일 같은 데는요, 1톤에 1936원이야. 일본도 1374. 예. 제일로 우리나라 다음 싼 나라가 이탈리아 584, 미국 664, 호주 871. 그러니까 우리가 참 톤당 물값을, 가정용 물값을 정말 싸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고 성지순례 하면서 여러 나라 돌치고 또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 사람 같이 복되게 사는 민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람 같이 잘 사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물 부족 원인을 보면 첫째 가뭄이죠. 올해 가뭄 때문에 여러 지역이 난리예요. 산불 때문에도 난리지만 가뭄 때문에요. 그리고 강과 호수 60%가 올해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생수를 사 먹잖아요. 생수는 다 뭐예요? 지하수잖아요. 근데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먹는 물도 참, 우리가 참 지금 생수 중에서도 좋은 생수 찾아서 먹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는데 참 너무 호강스러워요. 예. 자, 물 부족 원인인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하여튼 전부 기후에 관계해 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악순환이더라고요. 계속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요, 해안 침식 및 침수, 예. 해안이 다 바닷물이 깎아내고요, 또 해안이 물에 바다에 잠기고, 또 태풍이 강한 태풍, 뭐 지금 뭐 흰남노인가요? 뭐 이름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 태풍이 지금 진로를 중국 쪽으로 가려다가 우리 한국 쪽으로 온대죠. 그게 아마 9월 4, 5일경에 한국 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엄청 강한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 일종인데요. 바다에 비브리오균들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바닷물 온도가 높으니까 미생물들 번식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요, 그 바다 생물을 직접적으로 병으로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요, 이 미생물들이 급속도로 번식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다 얘들이 먹어버려 가지고요,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때가 온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뭐 말할 수 없죠. 이제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그런데 올여름 유럽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것은 지난 14일에 유럽 우주국이 7월 14일입니다. 관측한 지면의 올해. 온도거든요. 근데 짙은 이제 붉은색, 거의 뭐 검게 보이는 이 붉은 지역 있잖아요. 예. 이 지역은 지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에 달하는 지역이었고요. 60도면 지금 또 플레이가 나타난 거는 됩니다. 산불 위험도. 이 산불이 어디에 나기 쉬운지 매우 극심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스페인, 영국, 뭐 프랑스 할 거 없이 산불 위험이 매우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45도 이상 치솟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선 열사병 등에 의해 2,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여기까지부터 철도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40도를 넘긴 한낮 기온에 공항 활주로마저 녹아내려 이착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인터뷰를 통해 영국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바뀐 것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기후위기로 지구는 안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도 이렇게 불로, 가뭄으로, 또 어느 쪽은 홍수로, 하여튼 지금 미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볼도구어즈라고 철로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해요. 다리도 녹을까봐 이런 철에 고막을 이렇게 쳐놓고요. 자, 또 봅니다. 다 끝까지 보았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동해안이에요. 다 침식하고 있죠? 네. 해수면이 지금까지만 높아진 것 가지고도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태풍이 강원도 쪽으로 상륙했을 때 구호 태풍 마이삭이 들어왔을 때 산불은 마치 10년 정도 되죠. 일본의 그 바다에서 지진 나가지고 해일이 덮여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침수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꼭 그때 현상 같죠. 예, 이건 태풍이 이렇게 지구도 더워지고 바닷물도 더워지고 그러면 태풍은 그만큼 강해져서 이렇게 해일을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달이 궤도면이 지구 적도와의 각도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대략 10도 정도 변하는데 지구의 적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이 가장 가까워질 때 달의 조성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달 이야기는 뭐냐면 달이 약 18년 주기로 그 밀물과 썰물 강도를 달의 위치와 지구와의 달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일어난대요. 근데 앞으로 한 7, 8년 후인 그때 달의 인력이 가장 센 때래요. 그러면 이 밀물과 썰물 차이가 심하게 그때 일어나서 물이 들어올 때는 엄청 많이 높아지는데 지금같이 바닷물이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바닷물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거기에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 태풍이라도 하나 발생하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이 최고로 그 인력이 강할 때 지금 한 7, 8년 남았는데 이제 그때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7월 29일) 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아열대 지역이거든요. 열대 지역도 있지만 근데 브라질은 아열대 지역에 이렇게 이번 7월 29일 날 눈이 오고요. 한파가 밀려왔대요.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도 직격탄을 맞았다네요. 네. 포도밭 사이에 이게 프랑스인데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놨잖아요. 근데 이건 뭐 로맨틱한 행사나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포도순이 얼어서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득이 세상에 포도밭에 이렇게 모닥불을 다 올 봄에 피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기 순환을 책임지고 있는 제트 기류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뚜렷한 지구온난화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출렁거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양극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미래로 갈수록 더 빈번하고 강도가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큰 피해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농산물이 적어지면 생산 국가가 수출을 안 할 거예요. 뭐 당연하죠. 자국민들 먼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곡물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참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이게 정말 돈을 주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곧 닥쳐온다. 지금 인도도 밀을 수출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밀값이 올랐는데 막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 지금 그러죠. 인도도 올해 가뭄 때문에 밀 수확량이 적어서요. 근데 밀은 자급률이 1%도 못 돼요. 우리는 밀농사를 너무 안 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쌀보다도 밀을 더 먹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근데 이게 0.9%밖에 자급률이 안 되니까 이게 앞으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성지 그것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것은 그 성지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이 지구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도 살아야 되겠다. 뭐 우리가 금방 이건 또 막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위기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 한번 봅시다 또. 현재 중국에서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역대급 가뭄에 이어 이제는 이상고온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중국 중부 허난성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최근 기상 관측소 120곳 가운데 59곳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으며 지표 온도가 최고 80도에 육박하는 등. 와, 지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80도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요. 멀쩡하던 콘크리트 노면마저도 버티지 못해 폭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콘크리트 바닥이 어떻게 폭발하는가. 멀쩡하던 콘크리트 노면마저도 버티지 못해 폭발하는 현상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던 가운데 중국 허난성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인해 중국 허난성의 최대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변전소 건물 전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전력이 모두 끊겨버리는 대규모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국 당국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화의 시작점은 가장 큰 화재를 일으킨 장소인 변전소 1층 주 변압기실로 현재 이상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중국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변전소 내부 변압기 수천여 대 사이에서 고압의 열기로 예. 달리 폭발한 것이 아니고
변전소 안에 있는 변압기들이 그 열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구 이 대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발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압기에서 발산되는 그 열로 인해서 변압기가 폭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생태계의 변화, 이제 왜 이런 것들은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경작지가 감소하죠. 농사지을 땅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 가뭄으로 농사지을 땅이 있어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니까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생산량이 감소되겠죠. 예, 앞으로 생산량은 자꾸 감소하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자, 이런 식으로 날이 자꾸 더워지면은 우리는 경제적인 비용을 치르게 돼요. 일단은 식량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는데, 보통 우리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산업이 크게 농업이랑 축산업, 어업이 있죠. 근데 지금 더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은 말라 죽고 있고 가축이나 물고기도 집단으로 폐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축산업을 조금 먼저 볼게요. 이 가축들이 폐사하고 죽은 만큼 식량의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꼭 이게 죽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더위를 먹으면은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동물도 그래요. 더우면은 사료를 안 먹어요. 이러면 살이 잘 안 붙겠죠. 그만큼 고기량이 평소보다 덜 나와요. 시중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더위를 먹으면 젖이 또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젖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발육이 잘 안 되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유를 짜는 젖소 농가는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죠. 특히 우리 젖소들이 품종이 되게 북유럽에서 왔어요. 북유럽이 조금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젖소들이 이렇게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더우면 확실하게 우유가 덜 나오죠. 그래서 폭염이 오면은 농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축사에다가 에어컨도 달아줘요. 스프링쿨러 걸어두고 물도 뿌려주고 가축들 마시라고 얼음물까지 줍니다. 더워지면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그거를 막는다고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고기는 비싸지겠죠. 더위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물고기도 집단 폐사를 하고 있죠. 바다든 강이든 양식장이든 가리질 않는데, 이게 물고기도 더위를 먹고 죽는 건가 싶겠지만은 실은 질식으로 죽는 거에 가깝다고 해요. 이게 보통 날이 더우면 세균이 번식을 잘하죠. 음식도 금방 상하고 식중독이 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더워지면은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산소를 다 먹어치워버리죠. 물고기들이 먹을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숨막혀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쪽도 더위 때문에 공급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서 바닷물이 대패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해파리가 바글바글 번식하면서 바닷물이 젤리포탕이 돼요. 고기잡이 그물에도 해파리만 걸리고요. 이 해파리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더라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지중해와 접해 있잖아요. 근데 올해 그 이스라엘 연안에 해파리들이 생겨가지고 그 관광객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백억 손해가 지금 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산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육지 생산지도 변하고 있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녹차는 전라남도 제일 남해안 보성에서 녹차를 재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재배됩니까? 보성에서요. 예, 사과도 모든 생산물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후가 온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나던 사과 같은 거, 포도 이런 거 다 북한에서 날 거예요. 더 지나가면 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겠죠. 예, 참 하여튼 알고 보면 심각 안 한 것이 없어요. 자, 이게 뭡니까? 오징어 여러분 좋아하시죠? 다. 근데 이 오징어가요, 우리는 오징어 하면 울릉도잖아요. 동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오징어가 서해에 와서 주로 잡혀요. 남해를 이렇게 했다가 서해에서요. 예, 그만큼 바닷물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생산지가 달라져요.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충남 서해 오징어잡이 활기. 하루 평균 2,500상자 경매. 충남에서 서해에서만 2,500상자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예.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그만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어요. 생산지가 변화되고 있다. 자, 생태계 파괴 현상 한번 봅시다. 먼저 바다가 산성화됩니다.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는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의 바다가 26%더 산성으로 변했습니다. 굴이나 홍합 같은 어패류가 먼저 멸종의 길을 걷고 나머지 동물들도 먹이사슬 연쇄 효과로 멸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도 위험해지죠. 전 세계 30억의 인구는 단백질의 1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으니까요. 바다가 산성화되면 글로벌 식량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산호도 멸종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 In big thermal extremes like we've been seeing during mass bleaching events in recent decades, they can actually die very, very quickly.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호초지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난 5년 사이에 3번이나 대규모로 멸종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호가 다 죽으면요,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잔 물고기들이 산호 사이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산호가 지금 바다 산호들이 백화 현상은 하얗게 이렇게 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다 산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죽은 그들이. 그런가 하면 육지 안에 습지, 물이 언제나 물기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소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멸종 동식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식물이 멸종하면 결국은 누가 못 삽니까? 인간이 못 살죠. 예. 자,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한라산에 구상나무라고 있잖아요. 제주도 높은 그 한라산 높은 지대에 구상나무는 침엽수인데 거기에서 살던 구상나무가 한라산 높은 지대에 살던 구상나무가 90% 정도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 이제 남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겠죠. 그리고 이렇게 침엽수림은 대개 추운 곳에서 살잖아요. 추위가 좀 있는 곳. 근데 소나무 같은 것도 남쪽은 이제 죽고 자꾸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남쪽에서는 소나무도 이제 보기 힘든 이런 때가 얼마 있지 않냐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온난화의 악순환. 지구가 따뜻해지면요. 빙하가 녹아요. 해빙이에요.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그만큼 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난화, 해빙은 서로 악순환이야. 이것이 높아지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지구 온도가 높아가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고등학교 때 생물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바로 알 거예요. 이게 기공이라고 하는 거. 식물의 기공, 공기구멍 있잖아요. 근데 이 식물의 기공이 덜 열린대요, 지금. 덜 열려가고 있대. 이건 제 설명보다도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건 2020년도에 414였는데 지금은 2년이 지난 지금은 221 ppm입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이산화탄소 414였을 때.
지역은 대부분 북방 침엽수림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가열된 공기가 북극 쪽으로 수송이 돼서 북극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식물들이 기공을 조금만 열어도 자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공을 통해서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그 물을 공기 중으로 증산작용하는데 그것이 약해져서 결국은 그때 뿜어낸 그것이 이렇게 엉키면서 수증기가 물로 엉기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데 그 작용이 이렇게 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을 빼앗아 가지 못해서 북극이 결국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 현상이 시베리아에서 제일로 심하게 일어난대요. 고위도 지역에서. 예, 그래가지고 결국 시베리아 지역 그 근방 온도를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도 지금은 산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공기가 북극 쪽으로 가가지고 또 빙하를 더 빨리 많이 녹이고, 이게 악순환이죠. 예. 식물의 기공이 그런 일을 한다. 식물도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지구 온도를 높이는데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요, 세상에.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구가 더워지면 가정에서 에어컨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프레온가스라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잖아요. 이것도 악순환. 그리고 뭐니 해도요, 온난화의 주범은요, 인간이에요, 인간. 예. 지금 왜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더 살려면 그 사람 하나에 따른 모든 양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인구를 보면 지금 79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3년 후에는 81억 8천만 된대요. 2040년에는 91억 9천만, 약 92억이 된대. 그런가 하면 2060년에는 101억 5천만. 그런가 하면 2100년에는 108만 7천. 108억 7천만. 예. 이렇게 인구가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데, 당분간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2025년에 지금보다 한 2억에서 3억 늘어나 봐요. 2억, 3억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다면 얼마나 물자를 많이 생산해야 돼요. 2040년 92억 정도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난 21년 4월 22일 40개국 정상 기후위기 대처 회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다 이산화탄소 적게 낸대. 그리고 최고 목표는 2050년에 순탄수 배출을 제로로 한다, 0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놓은 놈하고 식물이 썩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료가 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말로는요, 미국도 2030년까지 뭐 2005년 기준 대비 절반 감축한다 그럽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EU는 EU대로, 또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이 2021년 여기에 가서 우리도 2050년까지는 제로로 하고 2030년까지 24% 줄인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더 줄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말로 줄인다고 하면 뭡니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줄인다고 하면 줄여집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서 22년 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7ppm이나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하면 뭐 2030년은 그만두고 2027년이나 8년 정도 되면
한계점이라고 하는 450 ppm 갈 거예요. 예. 이것이 문제죠. 줄일 수 있느냐?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가설이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돼요. 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석유나 자동차 사업가들이 노비를 해가지고 뭐 신문 기자랄지 방송국 기자들 이런 사람 노비를 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이렇게 은근히 말하게 해요. 지구온난화는 이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 돼요. 지난 10년 동안 928편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928편 저자 모든 학자가 온난화를 경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뭐 봐서 지구온난화는 가설이다 멋지다 이것은 이런 사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노비해 가지고 한 소리지 과학자 중에서 한 명도 지구온난화가 가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고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런 자세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은데 근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4년 전에 소천했거든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인류가 유지를 하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년 안에 지구 못 떠나면 인류는 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싹 죽는다.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100년 이상 앞으로 살 수 없다. 지구 환경은 그렇게 나빠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호킹 박사는. 그리고요. 2020년 4월 22일 2년 전 지구날이 4월 22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합니다. 그러죠.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합니다. 100% 용서해요. 그런데 사람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사람은 참 용서한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용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때때로 용서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파괴한 만큼 자연은 인간을 파괴하지 용서하지 않는다. 참 의미 있죠. 예,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용서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구 미래 두 번째 쓰레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1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사건을 저지르죠. 지금 뭐예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마음껏 따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이 명심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데 그 하나 금해놓은 이것을 따먹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쫓겨난 인류는요. 더 맛있게, 더 편리하게, 더 편하게를 추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들은 편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요. 태평양이에요. 바닷속에서 바다 표면 쪽으로 본 쓰레기예요. 예. 이렇게 태평양에 쓰레기가 많대요. 전부 플라스틱이죠. 뭐 대부분. 예. 근데 혹시
GPGP 국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GPGP 국가는 태평양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그 발견한 사람이 말한 그 말을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지역이 있다. 그래서 GPGP 그 약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GPGP라는 말이 생겼는데 한마디로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 섬.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 섬을 국가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GPGP 국가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태평양이죠. 예,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근데 태평양에 크게 두 개의 쓰레기 섬이 지금 있대요. 제가 10년 전에 목회할 때 그때 그 지구에 대해서 6월 달에 환경날이 있잖아요. 환경주일이. 그래서 그때 설교하면서 자료를 찾아서 보았을 때는 조그만했어요. 한국에 한 반절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한국은 16배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태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의 해류가 이렇게 도는 곳, 만나는 곳에 이렇게 쓰레기 섬들이 지금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만, 우리가 육지를 돌아다니면 이런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예.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건 지금 손가락 위에 있는 저것들이 뭡니까? 예, 작은 플라스틱이에요. 손가락을 저렇게 크게 했으니까 이 플라스틱은 얼마나 작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것도 손가락을 저렇게 크게 해서 플라스틱 작은 조각.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자, 그래서 현미경으로나 돋보기로 보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조금 큰 건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미경으로나 보아야 보이는 거. 그런데 밑에 보면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예. 이게 그렇게 무섭대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요. 자, 지금 여기 배경 그림이 뭡니까? 뭐 같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 마우스 커트 이렇게 나가는 이게 물벼룩입니다. 물속에도 벼룩이 살아요. 우리 옛날에는 벼룩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는. 근데 벼룩을 지금 이렇게 크게 지금 현미경으로 확대했어요. 근데 벼룩의 배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것들이 뭘까요?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물벼룩이 바닷물 속에 있는 물벼룩이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자기 먹인 줄 알고. 예. 자, 그러면 여기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주범입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비닐봉지 하나를 175만 조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예, 단강류가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 단강류가 톰슨이 처음 발견했죠.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입니다. 예, 이 부표가 있으니까 집에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생태 공간이 돼 버렸어요. 예, 그 부표가 바다에서 이 양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부표라는 플라스틱이 그것도 뭐 플라스틱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게 양식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류 생명을 플라스틱 구체.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자, 결국
부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지금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그렇게 이거 한다는 잘안 것을 뜯어지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뜯어지게 살살살. 여기 집이 더 있는. 자, 얘들이 이건 캐치링이에요. 물질 플라스틱이 땅에도 지금 있죠? 생태계 바닥에 있는 생물들에 의해 분해되고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은 결국 얘들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도 생겨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최상층의 인간에까지 이르죠.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바로 미세먼지,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바닷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같은 개념이죠. 근데 공기 중에 미세먼지보다도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위험하죠. 예. 자, 거북이가 지금 비닐을 먹고 있죠. 해파리로 알고 먹는데요. 예. 한번 볼까요?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입니다. 2018년 서해에서 발견된 폐사체. 예, 죽은 거북이. 장에서도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 파열. 또 한 거북이는 장이 막혔습니다. 좋기 100년은 산다는 바다거북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해조류, 조개, 특히 해파리. 이게 문제입니다. 예. 거북이가 저런 해파리 뭐 이런 것들을 먹는데 비닐을, 이런 하얀 비닐은 꼭 해파리 같죠. 아마 거북이가 먹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해파리는 잘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비닐 먹으면서는 야, 이거 얘는 왜 이렇게 찢겨? 그러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고기 먹으면서 찌른 고기 있잖아요. 예. 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먹을 것이 적은, 그런데 코끼리들이 새끼를 데리고 와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게 합니다. 근데 쓰레기에서 꼭 음식물만 먹을까요? 비닐을 얼마나 먹게 될까요? 같이 음식물하고. 자, 그런가 하면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물어다 주는 거 보세요. 다 이게 플라스틱이네요. 새들도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아니라. 예. 그런데요,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을 보면 한국이 단연 많죠. 한국은요 1인당 연간 사용량이 132.7kg이네요. 이게 몇 년도냐면 15년도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배달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네. 미국 93.8, 일본 65.8, 프랑스 65.0.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 꼭 반절 수준이네요. 예, 이 사람들은 쓴 비닐을 다시 쓰고 굉장히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일본 같은 데 참 그게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1인당 65.8kg을 쓰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 및 미사일 파편 수백만 개가 지구 대기권 위를 돌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이 우주 뭐 이런 무기 전쟁 이런 것은 세 번째 제가 강좌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 두 강좌를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예, 우주도 문제예요. 우주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는
플라스틱에게 삼켜지기 일보 직전이다. 예, 플라스틱이 처음 발견됐을 때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렇게 플라스틱은 인간의 그 생활에 참 편리성을 주었대요. 그런데 결국 그 플라스틱에 지금 지구가, 인류가 먹히기 직전에 와 있다. 자, 다음은요,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죠. 네, 음식물 쓰레기. 자,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뭐 큰 나라가 많이 내놓네요. 중국 같은 데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9,100만 톤. 인도는 6,800만 톤. 미국은 1,900만 톤. 이건 쓰레기로 배출되는 음식입니다. 예. 그런데요, 1인당 음식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1인당,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큰 나라는 뭐 당연히 많이 나오고, 이건 비교가 작은 나라가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은 1인당 64kg예요. 여기 이제 1인당은 단위가 킬로입니다. 인디아, 인도 50, 미국 59, 일본 64, 독일 75, 프랑스 85, 그리고 영국 77, 러시아가 참 적네요. 33, 스페인은 77 정도 1인당 1년에 2kg씩 내놓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요, 음식 쓰레기가 1인당 1년에 134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봐요. 우리나라 같이 잘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잔치상, 아니 저런 음식점에 가서 한식 시켜봐요. 반찬이 20가지는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몇 가지나 몇 번이나 집어먹겠어요. 내버리는 것이 훨씬 많죠. 우리 식생활 문화가 지금 우리는 그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음식물 쓰레기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지구온난화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이 134kg 음식 쓰레기로 내놓는데, 평균에서 이 134kg을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를 내보냈냐면 222kg을 내놓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데 온실가스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버리는데 사람 1인당 222kg씩 온실가스를 내놓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면 지구온난화는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종말은 그만큼 빠른 거죠. 예. 자, 온실가스 중에서 가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6대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이산화탄소가 단연 많아요. 온실가스 중에서 3분의 2가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온실가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기 네 번째 메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메탄은 폐기품이 썩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튜브나 이런 것들이 썩으면서 메탄이 나고요. 축산에서도 메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메탄가스요.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소는요, 1년 동안에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이 약 85kg이래요. 소 한 마리가요. 근데 이렇게 소 한 마리가 85kg에서 메탄가스를 내놓는데요. 그러면 지구가 1년 동안에 내놓는 메탄가스 전 배출량은 25%를 소가 내놔요. 소가. 예. 소가 25% 메탄가스를 내놔요. 지구 전체에서 뭐 농산 있고 퇴비 썩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능력이 21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온실가스가 돼서 지구 대기를 많이 둘러싸고 있으면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에서 그 내보내는 복사열을 21배를 더 잡아놨다가 지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얼마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가 알겠죠? 이산화탄소보다도 21배 역할을 하니까. 예. 근데 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냐면요, 트름과 방귀로요. 트름을 소가 트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자면서도 계속 트름 한대요. 왜냐하면 소는 되새김 동물이고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풀이 식물이잖아요. 그것이 분해되면서 메탄가스를 내놓고 방귀로 내놓고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예, 소가 공기에 대기를 이렇게 막 데피기 위해서 불을 품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승용차 한 대가 1년에 3,300kg, 3.3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요. 근데 젖소 10마리가 승용차 하나가 내놓는 양을 내놓는데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요, 우리나라 한우는요, 젖소는 10마리가 자동차 소형 한 대 이산화탄소만큼 내놓는데, 우리 한우는요 2마리, 2.3마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한우는요 칩을 먹잖아요. 칩. 외국의 이런 얘들은요 되게 풀을 먹어요. 풀은 메탄가스가 훨씬 덜 나와요. 칩이 많이 나와요. 칩을 되새김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는 메탄가스 주범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한우는 우리나라에서만 기르고 기르는 마리수가 적으니까 그랬죠. 메탄가스는요 소보다 젖소보다 5배 많이 내놔요. 자, 한우고기 좋아하시죠? 제가 그걸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한우고기를 많이 먹으면 메탄가스를 그만큼 많이 내놓게 내가 한 거죠. 예. 현재 지구상의 소가 13억 마리 정도 된대요. 근데 인도가 4분의 1이 인도에 있더라고요. 인도는 소를 잡아먹지도 않잖아요. 식용도 아니면서 인도는 뭐 옛날에는 소를 숭배하는데 뭐 신으로 보신다, 신까지는 아니고 소를 숭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소가 많은데 이게 참 정말 이 종교적으로도 이 미신 종교가 지구온난화, 식물의 기공도 지구온난화, 정말 이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참 벌실은 자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지구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 먹을 수 있는 양만 요리하자. 우리가 먹을 게 남아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금 풍족하죠. 착각이에요. 식량 위기가 코앞이다. 그래서 앞으로 밥상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 최악 가뭄으로 식량난은 앞으로 가중될 것이다. 올해도 지금 전쟁 때문에 그 식량난이에요. 정말 어려웠던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미리 그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하나 이런 거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요. 1970년,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709만 톤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2020년은 429만 톤, 약 40% 정도가 쌀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쌀값이, 쌀을 국민들이 적게 먹고 밀가루를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정부에서 골치 아파가지고요, 논에다가 다 소막지라고 그래요. 태양열 그 단지 만들고요. 지금 앞으로 식량난이 곧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수입량은 1970년도 211만 톤 수입했어요. 근데요, 2020년도에는요, 1717만 톤을 수입했어요. 예. 옥수수가 1164,
1164만 톤을 수입했어요. 왜?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닭 기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고기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빵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밀가루도 333만 9천 톤을 수입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소는요 1kg 고기를 생산하는데 옥수수가 8에서 9kg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돼지는요 1kg 고기를 생산하는데 3kg에서 옥수수가 4kg 들어가요. 사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훨씬 양이 이런 수입을 반절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돼지고기를 좀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먹으면 좋겠다. 소는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는 옥수수 수입도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판국에 음식물 쓰레기가 134kg이나 나가게 우리가 장만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할 때 먹고 남을 만큼 준비하지 말고 약간 모자란다 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개 주부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식구가 먹고 남을 만큼 해야지. 근데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지는 460개, 페트병은 96개, 플라스틱 컵은 65개인데 1인당이요? 이건 2017년 기준이야.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플라스틱 컵, 대개 커피, 뭐 점심 먹고 들고 나오고 사람들 다 시내 돌아다니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개도 더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 좀 줄여야 된다. 이 커피병들.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게 하면 훨씬 쓰레기 줄일 수 있고 원재료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살자.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어요. 더 맛있는 거, 더 편리한 거, 더 편한 거, 이 세 가지가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이 우리가 그 탐욕이 우리의 생명의 목줄을 줄여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현대는 인간세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생존 불가능 상태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450ppm 저는 6, 7년도 못 가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배출량 하나도 안 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인간세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까 음식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뭐 이것이 돌아가는 길이지면서도 저는 더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뭐 지구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곧 닥쳐오는데 식량도 부족하고 뭐 모든 게 부족한 시대가 이제 올 텐데 믿음과 인내로 이겨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로 돌아가자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덜 편리하고 덜 편하고 그리고 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중에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창이 위에 계속 떠 있었어요. 근데 강의 중에는요, 채팅창 들어와도 제가 대답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강의 중에.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떤 분인가 한 분이 그렇게 들은다고 그래요. 그분 앞으로도 강의가 상당히 남았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강의가 끝나면 물을 이야기 있으면 물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들 없으십니까? 말씀 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소가 방구께서 메탄을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방귀 껴서 메탄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소의 배설물이 엄청난 메탄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보다도 더 많은 메탄을 발생하는 것은 닭똥이 더 많은 발생을 합니다. 예.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농촌 정착 지도사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메탄 가스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LPG 대용으로 쓰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0년 전, 한 50년도 더 되죠? 거의 한 60년 가까이 돼가는데, 50년 전에 하여간에 그 아버님께서 그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그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했었어요. 하여간 5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발생하는 걸 보니까 곡식을 먹고 덜 소화된 상태의 그 배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죠. 사람 똥은 메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소똥이 많이 메탄을 발생하고 더 많은 메탄을 발생하는 것은 닭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가 트름으로 그렇게 메탄을 많이, 방귀보다 트름으로 더 많이 낸대요. 왜냐하면 소는 위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많이 발생해요. 트름으로 훨씬 많은 비율로 하는데, 아까 그 소가 방귀로 이렇게 불을 뿜어내는 것은 이제 소가 메탄을 그렇게 내온다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똥의 양을 소똥하고 닭똥하고 하면은 닭똥이 똑같은 양으로는 더 나올, 비율로는 높을런지 모르는데, 소가 지금 사육 도수에서 내놓는 그 가스가 닭이 전체적으로 내놓는 그 가스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메탄가스를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닭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닭똥을 이용하는 게 더 그 효율이 좋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사육 두수에 비해서 메탄을 내놓는 것은 소가 아까 메탄 발생하는 것이 2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정말 그런 자료들을 다 취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건 끝이 없죠. 그러면 닭도 물론, 그리고 돼지똥은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다 메탄은 나오니까. 근데 소가 전체 메탄은 전 지구에서 나타나는 것이 25%다. 이렇게 많은 건 하나를 제가 올려드렸을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합니다. 닭똥 자체가 메탄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 양이 저희 교회에 그 닭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2만 마리인데 닭을 4동에서 5천 마리씩 이렇게 기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맵제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닭을 기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근데 2만 마리를 병아리 때 갖다 넣어가지고 그 산란용이에요. 종란.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어미닭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산란 7, 8개월 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중간에는 똥 한 번도 안 쳐요. 그럼 닭 내놓고 똥 치면 그때 한 번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근데 2만 마리가 내놓는 똥이 뭐 이렇게 푸대로 해서 트럭으로 내는데 그렇게 많은 트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양에서 소하고는, 세계에서 기르는 소하고는
이제 양이 훨씬 적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죠. 메탄가스를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배설물의 냄새가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냄새가 예, 그렇죠. 메탄가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가스가 부패하면서 결국은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칩을 먹고 우리나라 한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칩하고 풀하고 성질이 다르잖아요. 풀은 메탄가스가 그렇게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칩을 먹는 우리 한우는 젖소보다 5배 정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저도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시간이 더군다나 2강좌로 할 것을 1강좌로 묻혀서 했으니까 아주 이제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궁금한 건 자료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다시 또 성지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 주는 그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 나사렛, 뭐 다볼산, 헤롯산, 무깃도 또는 갈멜산 뭐 이런 지역을 이렇게 살피면 이제 이스라엘 위쪽은 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저 남쪽 네게브 지역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앞으로 2번 이렇게 만나시면 이스라엘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출애굽 코스 시내산으로 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들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필주 목사님도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 예, 다음에 봬요. 네.